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한파가 기승을 부려서 몸을 좀 데워주는 히팅푸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미세먼지가 그렇게 극성이에요. 맞습니다. 네, 또 지난주엔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돼서 좀 불편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추위보다 좀 더 힘든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은 미세먼지 비상입니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평소보다 3, 4배가량 높은 상태로 인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숨쉬기 어려운 하루였는데요. 외출이 두렵다는 반응입니다. 네, 저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기만 해도 공기가 안 좋다는 게 참 느껴지고요. 밖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금세 목이 따끔해질 정도로 심각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음식으로 이 미세먼지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몸 안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는 해조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해조류라고 하면 뭐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해조류들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해조류 하면 어떤 특징이 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뭐 좀 푸르스름한다는 거? 저는 약간 좀 미끌미끌한 그런 식감이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미끌미끌한 특징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미역이나 파래에 들어있는 끈적끈적한 성분, 이 알긴산 성분이 몸속에 들어와서 몸 안에 있는 중금속과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배출해내는 겁니다. 네. 이 밖에도 해조류에는 또 무기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돕고요. 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정화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물질이 그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계절에 적합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해조류 음식에 관해서 마땅히 떠오르는 건 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뭐 미역국이나 무침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좀 다양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해조류 음식을 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해조류 삼총사입니다. 가운데 이제 가장 익숙한 것이 다시마고요. 톳이 있고 또 화면 오른쪽에 이제 꼬시래기가 있는데요. 해조류들은 일단 물에 살짝 데쳐서 나온 거고요. 저도 좀 생소하긴 했지만 이 꼬시래기 지금 보시는 것이 바다의 국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국수 면발 같이. 네, 맞아요. 매끄러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뭐 회에 싸 먹어도 좋고요. 지금은 해조류 비빔밥이 또 나가고 있죠. 네, 다시마 위에 뭐 회를 얹어서 먹거나 저렇게 해조류 비빔밥을 만들어서 초장을 살짝 얹어서 비벼 먹으면 참 맛있죠. 네, 그냥 저렇게만 먹어도 참 맛있겠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회와 함께 먹어도 맛있겠고 또 비빔밥에 그 참기름 살짝 넣어서 비벼 먹으면 정말 군침이 도는데요. 참기름 할 뻔했어요. 맞아요. 이 해조류 자체가 짭짤한 맛이 있어서 뭐 대단한 양념을 더하지 않아도 좀 감칠맛이 났고요. 제가 꼬시래기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톳 같은 경우에는 칼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바다의 불로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영양 성분도 그렇지만 또 이 톳의 그 꼬들꼬들하고 약간 독특한 식감이 재밌더라고요. 사실 톳 같은 경우는 제가 먹어본 기억은 없어가지고 근데 영상 보니까 굉장히 맛있겠네요. 꼬독꼬독하고 아주 맛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도 해조류 음식을 좀 다양하게는 처음 접해보긴 했지만 일단은 조리법이나 양념을 뭐 대단한 거를 활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해조류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한번 해먹어봐야겠어요.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해조류가 또 바다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해조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듯이 바닷속에서도 불필요한 성분을 없애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선 해조류들이 질소와 인을 가지고 영양원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것들이 적정 성분 수준으로 있으면 바닷속에서는 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지만 과도하게 있게 되면 부영양화라고 하죠. 조류가 급속도로 증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영양화로 인해서 적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해조류가 건강하게 자라줘야지 우리 바닷속의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래도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왜 산소 유입이 물속으로 잘 안 돼서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해조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만 봐도 참 효자 식물이 아닐까 싶은데 게다가 이 해조류가 물고기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수의 해조류가 군락을 이루어서 일종의 바다 숲을 형성해서 살아가는데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모자반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서 잘 자랐을 때 10m 정도로 성장을 하거든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바닷속에서 이 10m 와, 정도의 정말 해조류가 크네요. 살고 네. 있다면 오, 어떨까요? 그럼 물고기들이 숨기가 아주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여기서 이런 천적의 눈을 피해서 알을 낳는다거나 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물고기의 아지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대표적인 겨울 생선인 도루묵 같은 경우가 네네. 바로 이 해조류의 군락지 바다숲에서 알을 낳는 물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밖에도 또 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산소를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물리적인 교란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해조 자체가 1차 생산자이기 때문에 1차 생산자가 풍부하면은 그것을 소비하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먹이 사슬 자체가 안정되어 있는 생태계가 이제 유지가 된다. 다양한 어류나 다른 동물들이 거기 와서 산란하고 부화도 하고 치어도 거기서 크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바다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해조류가 육상식물과 같은 역할을 하네요. 아까 산소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광합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육상식물과 똑같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생시키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해조류가 지구온난화의 해결사다라고 꼽히기도 합니다. 그럼 육상식물만큼이나 이 해조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건가요? 오히려 더 많다는 연구가 있어요. 2012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관련 논문이 실렸는데 네. 논문을 보면 연안 해조류 1제곱킬로미터당 연간 8만 3천 톤의 탄소를 흡수합니다. 네. 이는 육상숲의 연간 3만 톤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인 거죠. 2배가 훨씬 높네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육상식물들은 이제 햇볕과 맞닿아 있으니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 바다 같은 경우는 깊어질수록 광합성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해조류 나름대로 이제 생존 전략을 짰겠죠. 네. 해조류도 이제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네.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라면 그 해조류 색깔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광합성이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일단은 그 해조류 안에 광합성을 위한 색소가 들어있는데 보통은 네. 녹색 그렇죠. 색소를 갖고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햇볕이 부족하게 되면 녹색 색소로만으로 광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색의 색소가 이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홍조류를 예로 들자면 붉은 색소가 빛이 적었을 때도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보조해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깊은 바다로 갈수록 홍조류가 많이 발견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는 어떤 그 해조류의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이 넓은 바다에 얼마나 종류가 많겠어요. 네. 이 종류의 어떤 모양이라던가 또 이걸 또 어떻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는 김, 미역, 다시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섭취를 하죠. 네. 하지만 바닷속에는 수많은 해조류가 있는데 이거를 왜 안 먹을까? 저도 그 생각은 했었는데 뭐 관습적으로 김, 미역, 다시마를 먹어오기도 했고 너무 깊은 바다에 사는 해조류는 또 즐겨서 먹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렇겠네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해조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중요한 건 요즘에 이 해조류의 수가 줄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갯녹음이라고 해서 바다가 좀 불모지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지구 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바닷속에 살고 있는 해조류를 먹이로 삼아서 살아가는 초식 네. 해양 생물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성게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해양 생물들이 해조류를 많이 먹어치우면서 해조류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조류가 하는 역할들 오늘 지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는 노력 그리고 해수 오염을 막으려는 이런 노력들은 우리 모두가 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조류의 어떤 중요성을 모르고 지내왔는데 정말 이렇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많이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맛있는 해조류 음식 이야기부터 해조류의 생태적인 어떤 가치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